쭉쭉 넘어가 보고요. 저희 어디 보냐면 통관 파트 보겠습니다. 제 6장이고요. 저희 통관 파트 같은 경우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작년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통관 파트에서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통칙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통칙 안에 통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관 요건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약품안전처 있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식품이 들어온다고 쳐요. 식품이라든지 식품을 담는 용기라든지 들어온다 쳤을 때 그 식품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이 물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국내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비할 거잖아요. 먹을 거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정성에 대한 확인,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품 검사. 줄여가지고 저희가 식검이라 말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식품 검사를 받은 물건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식약처에서는 수입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 신고를 받고 있는 세관장에다가 그 내용을 위탁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식품뿐만이 아니라 약품도 있을 거고요. 의료기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전파, 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 세관에서 통합해서 이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나 세관 공무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개별 법에서 나에게 확인을 요구했었던 것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입 신고했던 사람 있죠. 수입 하주에게 이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 예를 들면 식품을 가지고 수입한다 했을 경우에 식품에 대한 검사증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검사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게 있으면 통과해 주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통과를 보류하는 거죠. 통과는 못하게 막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방어막 장치, 필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첫 번째가 그겁니다.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수입 신고를 하는 사람들, 수입한 사람들은 세관장에게 내가 이런 것을 구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세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무이행 요구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 원칙은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 전에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된 이후라도 어떤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입 통관 이후라도 그 수입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문서로서 그 부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수입할 당시에 이제 자동차를 수입하게 되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국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국내에서 이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그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이제 얼만큼 이게 나오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확인을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운항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입 통관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전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 신고 이후에 그것을 통관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그런 환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테스트 받아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수입 통관하기 전부터 이 물품을 수입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세요라는 것을 문서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무 이행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통관표지 나오는데, 통관표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관세 보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감면, 용도세율, 분할납부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도세율, 뭐 조건부 감면, 그다음에 무조건 감면 중에서는 양수 제한 물품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할납부 물품 굉장히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건부로 한 거기 때문에 수입 통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서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품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게 시리얼 넘버가 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없는 상태로 그냥 이거와 거의 동일한 물품의 형태 물품이 거기 어떤 장소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물품에다가 통관 표지라고 하는 그런 라벨 같은 걸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부착하게 됐을 때는 거기 써 있는 거죠. 이 물품은 뭐 사후 관리 대상 물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착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왜 관세 보전인 거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건부 형태로 관세를 혜택 준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를 지키기 위한, 관세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그것도 있어요. 부정수입 물품하고 구별하기 위한 거라 말을 쓰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병행수입. 병행수입이 뭐냐면은 원래 그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특정 사람이, 특정 업체가 독점권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할 때 물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독점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구매가 어려워진다거나 구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원래 맞는 거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이렇게 다른 루트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가 병행 수입 이렇게 말을 쓰는데 병행 수입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는 게 뭐냐면은 병행 수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비싸게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정식적인 어떤 그런 매장 같은 데 갔을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같은 물품을 보이는데 다르게 수입되는 물건들이 훨씬 싸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쉽게 말하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구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한국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한 것을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품인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관 입장에서는 이 물품이 이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아서 이게 뭐 상표권 심했다 이런 거 없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고 나서 통관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보장이 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R코드라 말을 쓰는데 QR코드가 바로 통관 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산지 확인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뭐 통관 파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자, 수출자가 있고요. 수입자가 있고 수입자는 여기한테서 그 원산 증명서 같은 걸 받았을 거고요. 요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있는 같은 국가에 있는 수입국 세관에다가 그것을 이제 제출하게 됐을 겁니다. 제출을 하면서 당연히 관세 혜택을 받았겠죠. 물론 관세법 상에서는 FTA를 제외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른 형태로 말했을 때 보통은 GSP라든지 뭐 편입관세, 그다음에 APTA라 부르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세 혜택을 받은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입국 세관 입장에서는 이 원산 증명서라는 것들이 적정한 것이 맞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증이라고 말하죠. 검증. 확인 요청을 하게 되고 수출국에 있는 관세 당국에서 이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을 해주면 회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 그 수입자가 적용받았던 세금을 다시 걷는다든지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 기준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 기준 또는 원산지 결정 기준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에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개 국가에서 오로지 하나의 국가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물건의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원산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 국가만 원산지가 되겠죠. 이거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1차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예, 저희가 뭐 농산물, 뭐 수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가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출생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고기가 된 애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건 누가 봐도 한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한돈, 한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2개 이상 국가 있죠.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체 물건 중에 일부가 뭐 다른 외국산이 있다 쳐볼게요.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건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나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한국산이 아니라 뭐 어떤 것들은 일본산, 어떤 것들은 뭐 미국산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물건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오로지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추가로 가공해서 물건을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2개 이상 국가에서 이렇게 생산된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켰던 나라, 요거를 마지막으로 일으켰던 나라를 가지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실질적 변형 기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3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SS 코드가 바뀌었을 때 되는 것을 3번 변경 기준이라 말을 쓰게 되고요.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됐던 국가를 하게 되는 부가가치 기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밑에 보면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봤던 게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 말했던 것이고 특수한 물품 있죠? 특수 물품 3가지 형태로 나오는 게 있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촬영된 영화용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용 필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 감독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영상 찍은 나라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만든 그 감독이 한국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된 영화 필름 같은 경우는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요. 본체와 함께 수입되는 예비 부분품 등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예비 타이어 같은 거 같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비 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썬루프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보다는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전거를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본다 쳤을 때 못 알아보겠네요. 여기 보이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어딘가를 구성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정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분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특정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를 부속품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부분품은 영어로 파트라 말을 쓰고요. 부속품은 액세서리라 말을 쓰는데 얘랑 좀 차이가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뭐 체인이 빠진다거나 바퀴 바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 같은 것도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예비 부분 여기 그냥 일단은 완성된 물건에다가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 부분품, 부속품, 공구 같은 경우는
이 본체라 부르는 이거랑 이제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구매하게 됐다고 쳤을 때 이걸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 함께 같이 포함해서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쳤을 때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본체를 가지고 원산지로 판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보는 게 뭐냐면은 용기죠, 용기. 저희 그거 있잖아요. 안경 사게 되면 안경 케이스까지 같이 받게 되잖아요. 원래 원칙은 안경이랑 그 케이스를 따로 분리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경 사게 되면 케이스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원산지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경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물과 동일한 걸로 이제 취급해서 동일체로 취급해서 내용물에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산지를 결정을 할 때 원산지 국가들 간에만 이렇게 물품이 움직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산지가 왜곡될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산지 국가가 아니라 다른 제3의 국가를 갔다가 물건이 이제 왔다고 했을 경우는 그 나라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가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원산지 국가들 간에만 물품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경유하게 됐다, 환적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원산지로 판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운송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리적인 이유라든지 운송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거기 갔을 때 의심하는 게 뭐냐면 추가 가공한 것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제3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추가 가공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직접 운송 원칙의 예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전시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통관 제한 등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관 공무원 입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세관장 입장에서는 자, 수입 신고인이 있습니다. 네, 수입하는 신고인. 뭐, 신고인 같은 경우는 화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주를 대신해가지고, 별도의 저 같은 관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수입 신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관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제한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외무역법이라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WTO에 나와 있었던 원산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를 두는 것이 있는데요. 관세법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을 제한하는 여기 보시면 통관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허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죠. 원산지 표시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원산지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적절한 알 권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원산지 판정을 했는데 근데 다른 제3자가 그것을 흔히 말하는 가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원산지가 지금 한국이 아닌데 불구하고 한국인 것으로 이제 바꿔서 하게 됐을 경우는 생산자의 권리도 여전히 침해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공정하게 원산지 판정할 것 기준을 따라가지고 판정해서 그렇게 순역된 물건을 가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자라는 것이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를 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가 없도록 이제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표시를 했는데 기준과 방법이랑 부합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물품에 통관 제한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저희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판매하고 있는 것들,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잘 보시면은 저희가 한글 라벨 같은 게 부착된 것이 있을 거예요. 한글 표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식품 저희 아까 보셨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라벨에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검사를 받고 나서 식품 라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격에 맞게끔, 양식에 맞게끔 작성해서 이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품들마다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전파랑 전기를 쓰는 물품 같은 경우는 그거에 관련된 인증은 저희가 KC 인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충전기 같은 거 보시면은 KC 마크 있죠. 마크 그 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KC 로고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내용까지 나오는 게 있고 저희 옷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시면 저희 케어 라벨이라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수입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주의사항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물건이 수입됐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세관에서는 통관을 못하게 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정 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를 잠깐 경유해서 가면서 원산지를 바꾼 거예요. 원래 한국산이 아닌 건데 마치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갔다가 경유했다가 이것을 바꾸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걸렸을 때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특정 물건이 우리나라 왔다가 이렇게 일시 양육하거나 아니면 환적해서 이제 경유해서 가는 경우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한국산이 아닌데 불구하고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 물품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것들은 점유권을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 안 내리면은 이거는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정 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이 나오는데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치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시정하게 됐을 때는 그거 다시 돌릴 수가 있지만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세관에서 처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매각을 하거나 뭐 폐기를 하거나 그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등이 나오는데요. 이건 반대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반대로 저희가 수출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증명서의 제출 나오는데요. 제출 시기는 당연히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특혜 목적이라 해가지고 관세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타 어떤 관세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내용이 이제 원산지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저번에 보셨던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공급국을 정해가지고 그 적용되는 덤핑 방지 관세율로 다르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공급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상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급자 정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보통은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그 경우에는 특혜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특혜가 안 되는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원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면제되는 물건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생략 대상 나오는데 이게 취지가 뭐냐면은 사실 원산 증명서를 하는 것들은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세관장이 이렇게 뭐 종류라든 물품 같은 걸로 또 상표 같은 걸 가지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상 2번, 3번, 4번이 거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는 것은 소액 물품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2번, 3번, 4번은 거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개인적인 물품 같은 경우는 휴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휴대폰보다도 뭐 탁송품, 그다음에 우편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벌성품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런 형태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도 생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관이 봤을 때 증명서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별도의 확인 서류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는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하기 전에 내가 원산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추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장에다가 이거에 대한 충족 여부, 뭐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되는지 여부 이런 걸 포함해서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것들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았던 그 관청장 입장에서는 60일 안으로 결과를 내려서 이렇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저희가 발급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수입해서 이렇게 증명서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이 됐을 때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발급을 할 때는 이제 발급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세관이 봤을 때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뭔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 발급했던 기관 쪽에다가 이거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조사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입국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수입자가 여기 세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있는 거죠. 여기 발급기관 쪽으로 여기 수출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전달해준 걸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고요. 제출한 걸 가지고 여기 한번 조사 요청을 하게 된 거죠. 확인 요청, 정확히 말하면 확인 요청. 그럼 이제 이게 기간이 이제 무기한이 아니고 무제한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회신을 하게 됐을 때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회신 기간 안에 회신이 온 경우와 오지 않은 경우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기간 안에 회신이 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회신이 안 오면은 충족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회신이 왔다 하더라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 적정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부적정합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그 내용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수입국 세관에서 이런 정보 좀 확인해 주셔야 말한 게 있었는데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다른 내용만 들어왔다 했을 경우는 이거 가지고 확인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부적정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 내용이 없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 지금 부적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추징이 된다는 거죠. 추징. 왜냐하면 처음에 이때 제출했을 때 이에 따라서 당연히 관세 혜택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관세 혜택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 관세 적게 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징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나오죠. 편입 적용의 배제라고 하는 게 그 말이고요. 밑에 보시면 뭐 회신 기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출입 물품의 원산 정보 수집 분석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관의 제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법에서 수출입을 못하게 막는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 질서를 어기거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악년 질서, 풍속 해치는 물품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출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있고요. 정부의 기밀 누설하거나 첩보했던 사용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나오죠. 위조화폐 이런 거 있을 때는 수출입을 못하게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뭐 위조화폐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이 자체가 국내에서 퍼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미친 영향력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수출입하지 마세요라고 금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제 간에 이제 서로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제 협약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재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제협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서 관련 내용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왔다, 뭐 나간다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권리자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고 권리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통관 보류라든지 유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관이 있을 거고요, 세관. 그 다음에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권리자 이렇게 말을 쓸게요. 가장 좋은 방식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전에 관세청에다가 이 권리자한테 지금 갖고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저희 청으로 신고를 먼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신고를 하는 것들은 나중에 세관에서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전 절차라 볼 수가 있겠죠. 미리 여기다가 신고하는 것이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관 앞으로 이제 신고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여기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하면서 이제 신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세관이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었던 지재권 있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통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얘기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통관을 멈춰주세요. 통관 보류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유치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관 보류 유치 요청을 하면 그때 하면서 담보를 먼저 같이 내고요.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것을 내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세관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관 보류를 하거나 유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여기다 알려주게 됩니다. 통지하게 되죠. 그럼 이거 통지받은 이 신고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 명백하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응을 못하겠지만 뭔가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통관을 허용해달라, 통관 허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치 해제 관련된 이런 절차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대상 나오는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저희가 지재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그 지재권이 보호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만 보호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산업재산권이라 부르는 거하고 나머지 기타, 요거는 저작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은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행정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권리가 인정이 되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권리 같은 경우는 무슨 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따로 절차 이행한 거 없이 그냥 내가 특정 저작권을 갖고 있다 했을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설정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이 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뭐 통관물품 통관 절차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특정 물품에 대한 종류와 그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다 주로 농산물들이 많아요. 농산물들, 뭐 수산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해진 장소에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통관 보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뭐 기본적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서에서 기재사항에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거나 서류를 내지 않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런 사실이 해결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통관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세구역 반입 명령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콜 제도라고 말을 써요. 리콜 제도.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희가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반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시면 당연히 위반했던 사실이 있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수입신고 물품이든 수출신고 물품은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반출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회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수출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반출한다는 말은 이미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대상들은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3개월 안으로, 그러니까 수리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있는 물품들은 다시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넘어서게 됐을 때부터는 이미 그 물품은 어딘가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게 되고요. 반대로 수출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들은 당연히 회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으로 나가기 전의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입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의무 이행 요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원산지 표시를 어겼다거나 그 품재성의 표시라 불렀던 저 라벨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시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반입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송달하는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는 그에 따라 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조소나 거서 분명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공시 송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그 의무를 부과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입했을 때는 반입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따져보는데요.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정정하게 해서 다시 물건을 갖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국내에서 유통되면 안 된다고 봐가지고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통관의 예외 적용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수출입에 의지해도 봤던 거였죠.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말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특정 물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하고 나서도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세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수입자가 세관에다가 이제 수입 신고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하고 나서는 세관 입장에서는 수입 통관 절차, 수입 신고했을 때 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나머지 통관의 이유에 대해서는 신경 원래 안 쓰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통관이 되고 나서도 원래 통관 전에만 신경 쓰는데요. 통관하고 나서도 유통 이력을 관리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별도로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신고를 하는 대상들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입자와 국내 유통업자 되는데,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있겠죠. 공급업자는 제외. 즉 소매상은 제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신고받는 곳은 세관이 아니고 관세청이라고 하는 거.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기록하고 보관한다,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 자체가 국민 보건이나 사회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관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청장이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밑에 넘겨보시면 유통이력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장부라든지 서류 같은 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 절차 등의 국제 협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및 반송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사실은 자주 나오진 않아서, 그러니까 자주 나온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고 보시면은 수출 수입 및 반송의 신고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수입 반송하려면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하는 방식, 이게 일반적인 경우 말했던 것이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것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물품에 따라서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면제되는 물품들, 관세가 없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이하게 신고를 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보시면은 또 제외되는 게 있단 말이죠.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간이하게 신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
생산되는 물품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우편물 나오고 컨테이너 정도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은 가산세 징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수입 반송 신고하게 됐을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보세구역 있죠. 보세구역 중에서도 저희가 그 장치를 목적으로 한 장소가 나오거든요. 보세창고하고 지정 장치장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출항지가 돼요. 입출항지. 입항지가 되면서 출항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이제 여기가 막고 있으면 특정 물건을 막고 있으면 다른 물건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갖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든지 즉 수입하든지 반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신고 소리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고 자체를 의사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30일 안으로. 이 장치된 날 또는 반입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이제 신고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신고 기간이 이제 경과된 순간부터 이제 가산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갖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 기간이 경과된 날짜에 따라서 여기 보면 1000분의 5, 1000분의 10, 뭐 15, 20, 뭐 5, 10, 15, 20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폰 등의 미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저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자 휴대폰, 승무원 휴대폰, 이사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신고를 해야 되죠. 면세 한도 넘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걸리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0%가 부과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사물품 20% 되는 것이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를 부과하는데 다만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쭉 가볼게요. 그리고 연속 공급 물품이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전기, 가스, 유류, 용수 이런 것들은 개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끊을 수가 없거든요. 연속해서 공급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1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도 신고기한 경과되어 있을 때는 똑같이 가산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인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품에 대한 주인 있죠. 그러니까 신고로 수출 같은 경우 수출자,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리를 하는 저희 신고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관세사 등. 하지만 이제 저희 예외적으로 수출 신고하는 경우는 대두자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쭉 넘어가 보면은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반입하기 전에 반입을 상관없이 원래 원하는 장소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세관에서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보세구역 같은 곳에 반입을 하고 나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수입 신고할 때는 입항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입항하기 전이라도 수입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입항 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는 지정보세구역이 장치된 것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 받는 것이 있었는데요. 입항 전 신고 같은 경우는 장치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보세구역이든지 관계없이 관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항 전 신고 제한하는 것도 나오는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 가치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그런 예정이라고 했을 경우하고 수입 신고했을 때 물품 성질을 하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물품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항한 이후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넘겨보시면 제2관에 물품의 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한다고 나와 있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물품에 대한 그 위해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전파, 전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파, 전기 같은 것들이 국내에 반입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통관을 보류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고의 처리는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받았던 세관에서는
크게 몇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이 없으면 수리할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죠. 보완 요구. 보완 요구하면서 당연히 서류 제출까지 같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 각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각하라는 것들은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다거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세관에서 각하를 처리할 수 있어요. 각하라는 것들은 처리 안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하라고 하는 것들은 세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인이, 여기 신고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제 효력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치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한 거 말고도 신고 수리된 것도 치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수입 신고 수리된 것인데 보세 구역에서 반출돼 가지고 공연 들어왔던 물건에 대해서 신고 수리된 것들을 치하해버리면은 이건 밀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치하가 이제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치 장소에서 반출된 이후에서는 치하를 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하를 해버리게 됐을 때는 이거는 밀수입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신고를 하게 된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안으로 이제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고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운송 수단에다가 적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수신고 수리된 것들을 취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통관 자체 특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그다음에 수입신고 전에 물품 반출, 이거는 즉시 반출 신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탁송품, 우편물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건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 수입신고 전에 물품 반출은 둘 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일단 비슷하긴 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가 줄게 하는 것인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저희가 사전 세액 심사 대상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은 수리되기 전에 심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반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결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신고 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게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담보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시 반출 신고하게 되잖아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절차는 수입 신고하게 될 텐데 즉시 반출 신고하고 나서 저희가 15일 안으로 15일이 아니고 1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걸 어기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즉시 반출 할 수 있는 업체로 취소가 돼버리고요.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때도 관세의 20%라고 하는 것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탁송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탁송품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있어요.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물품이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목록 통관이라 해가지고요. 수입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통관하는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통관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 물품들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실제 배송하는 주소와 그 목록에 나왔었던 주소와 또 다른 게 있다. 다른 주소로 배송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운송업자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왔던 것 중에 통관 목록 자체도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걸리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목록 통관을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탁송품 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지정된 지정 장치장에서 통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송업체가 감시 단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체 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나 보창고라는 시설에서도 이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편물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편물은 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서신하고 나머지 일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서신 같은 경우는 통관호출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세신관서로 갑니다. 즉 수취인이 있는 장소 있죠. 수취인을 위치하고 있는 세신관서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수취인한테 물건을 내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앞서 봤던 것 중에 이게 뭐냐면은 저희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통관 우체국을 반드시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관 우체국은 그 우체국 중에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인천하고 인천공항 쪽하고 부산항 쪽이 있고요. 별도로 정해진 우체국에서 이제 그 도착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통관 우체국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수칭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세관이 있을 거고 중간에서 목록을 먼저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제출을 하면 세관에서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이것은 심사 결과 수입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납부고지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납부하게 만들고 물건은 이제 수취해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로 일반 신고하고 간이 신고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관에서 결정한 대로 이제 여기 알려주게 되고 수취인이 그에 따라서 이행하게 됐을 때 물품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된 게 뭐냐면은 우편물의 사전 정보, 그 사전 전자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을 해서 이제 그걸 제출하게 됐을 때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나오는 게 있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반송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1과목 다 봤는데 조금 앞에서 길게 했고 뒷부분을 조금 이제 빠르게 보고 왔었어요. 왜냐면 뒤에 부분은 워낙 양이 많은데다가 조금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교재에 보시고 중요한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하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1과목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2과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